제가 중학교 다닐 때 깨달은 세상의 이치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꼭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는 꼭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게 다 있구나. 제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세상이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했습니다. 이 생각이 나중에 제가 역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쓸모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고 좋기만 한 사람도 없다. 양면성을 갖는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발전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역사에 대한 평가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30살쯤 됐을 때인데요. 이 생각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살던 그 지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몇십 년 만에 홍수 이런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재민이 속출하고 정말 물 난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복구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렇게 도는 소문에 따르면 그 홍수 때문에 누가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가구 장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홍수 때문에 동네 전부 가구를 다 새로 사야 됐잖아요. 가구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붙인 법칙의 이름이 있습니다. 행복량 불변의 법칙. 누군가의 불행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 혼자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일도 생길 겁니다. 자, 오늘 전쟁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고려가 몽골과 전쟁을 치릅니다. 한 1010년부터 1011년까지 2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1010년 11월부터 1011년 1월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이런 기간 동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또 농경지가 황폐되고 국왕은 개경을 버리고 지방까지 갔다 오면서 온갖 고초를 겪고 그 바람에 개경에 남아있던 건물들, 그리고 제가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사료가 이때 불타 없어졌는데, 그런 와중에도 전 국민이 불행해지는 이 전쟁에 굴하지 않고 최대의 수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뭘 배신했느냐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 수혜를, 그 이익을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바라고 뭘 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전생에 세상을 구한 게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 이야기인데요. 누구냐면 김은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김은부. 고려사 세가에 기록이 나옵니다. 1017년 5월 15일 날 사망했다. 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도 역시 향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생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려 초 사람들은 거의 다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의 관직은 재상의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관직에 올라갔던 사람인데요. 열전에 들어갔다고 했죠. 이 열전의 첫 문장은 이런 겁니다. 수주 안산현인. 수주 안산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이 김씨니까 이 사람의 본관이 안산 김씨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그냥 안산현인 하지 않고 앞에 수주라고 한 걸 넣어놨을까요? 수주는 지금 수원이에요. 수원의 고려초 이름이 수주인데
수주에 속해 있는 안산현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밝혀놓은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속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안산이 수주의 속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주 안산현인 안산김씨다. 이걸 알 수 있죠. 안산, 지금 경기도 안산, 그 이름이 그대로 전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름이 같더라도 행정구역이 그때와 지금이 똑같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은 좀 변경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한 1000년 정도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와 고려시대의 안산현은 영역이 당연히 다르죠. 하지만 대충 그쯤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안산군이에요. 조선 초에는 안산군인데 여기 토성으로 김씨, 안씨, 방씨 세 개 성씨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안산 김씨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고려사에서 김문부의 본관이 안산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안산 김씨 맞고요. 증조, 조, 부, 외조 4조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확인이 됩니다. 김긍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김문부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은 김문부 열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김문부의 아들이 나중에 아주 귀한 사람이 됩니다. 김문부의 아들의 기록에서 그 아들의 할아버지가 누구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김문부의 아버지가 되니까 김문부의 아버지는 김긍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김문부의 이 인적 사항을 조사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냐면 장인이에요. 처의 아버지 장인인데 누구냐면 이허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허겸은 다른 데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허겸의 본관은 인천입니다. 인천의 고려시대 이름은 인주. 그러니까 인주이 씨죠. 인주이 씨, 뭐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이자겸. 그 이자겸의 조상이 바로 이허겸 김문부의 장인이에요. 지금 보면 인천과 안산이 가깝잖아요. 아마 인접해 있는 인천의 호족과 안산의 호족 간에 서로 비슷한 수준끼리 결혼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인주이 씨가 이때 처음 등장한다. 고려사에서 인주이 씨의 존재가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김문부 열전은 수주 안산현인이다. 이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품이 부지런하고 검소했다.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이거는 뭐랄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김문부는 아마 평생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안산에서 자기의 지위를 계속 높여간 사람입니다.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종 때 견관승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견관승은 관직 이름이죠. 한자로 이렇게 견관승이라고 쓰는데 이 관직 이름은 고려사에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견관승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관직인지 얼마나 높은 관직인지 하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해서 무신이 되어가는 이 길을 밟은 게 아니고 과거에 급제했다는 기록도 없으니까 과거 급제에서 문신의 길로 간 것도 아니고 대개 이런 경우는 지방의 향리로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일에 계속 복무하다 보면 중앙에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성종 때 이 무렵이면은 중앙집권화 정책을
펼치면서 지방 향리 집안의 젊은이들이 중앙으로 올라오는 이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방에서 그냥 지방 세력으로 남아있지 말고 중앙으로 올라와서 국왕에게 충성하는 관리가 되어라. 이런 권장을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견관승이라고 하는 관직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 더 자세한 것은 기록이 없어서 알지 못한다죠. 목종 때에는 여러 차례 전임해서 어주사가 되었다. 견관승으로부터 여러 차례 다른 관직을 옮겨 다니다가 어주사라는 관직에 이르렀다라는 건데 어주사는 역시 여기만 나오는 관직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말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임금의 주방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의 주방이라고 해가지고 임금님이 취미로 요리하고 이거 아니고요. 임금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궁궐 안에 주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금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이라면 이건 굉장히 뭔가 음식 중에서는 가장 고급의 음식을 만드는 이런 곳이었을 겁니다. 사라고 하는 건 대체로 그 관청의 최고 책임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아마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현종 초에 공주 절도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주는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고요. 절도사는 지방 관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어주사의 책임자였다고 하면 요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관리를 했다는 얘기죠. 어주사가 직접 조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장금 봐도 거기에 남자 관리들이 직접 요리하지 않잖아요. 요리는 대장금이 하는 거고 궁인들이 하는 거고 이걸 이제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요리를 잘했다 이런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김훈부가 직접 요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걸로 있다가 현종 초에 공주 절도사가 돼서 나가는데 공주는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여기서 그 왕의 딸 공주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찬호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공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공주를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공주의 절도사라고 하는 이걸 이제 외직, 그러니까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 이걸 이제 그 지방관이라고 하는데 절도사로 나가요. 그런데 이 절도사라고 하는 이 관직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절도사라는 관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성종 14년 995년입니다. 현종 초니까 이것보다 더 뒤가 되죠. 처음 만들어지고 바로 나간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나간 건데 이 절도사에 대해서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고려 초에는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지 못하면 그게 나라냐고요? 네, 그런 시기가 짧게 있었어요. 그보다 훨씬 전에 삼국시대에는 당연히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때 지방관은 민사보다는 군사가 더 중요한 지방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서로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 지휘관과 지방 행정관이 서로 일치가 됐던 거죠. 통일신라에 가면 그 전쟁의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민사행정을 위한 지방관이 파견이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는 구주, 오소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주, 오소경 아래에 군현들이 한 420개 정도가 있었고 이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이 됐어요. 구주의 이름을 뭐 상주, 웅주, 전주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그거 한 게 신라 경덕왕 때다. 이건 아마 알고 계시겠죠?
모르셨어도 돼요. 지금 아시면 됩니다. 신라 경덕왕 때 이 지방의 이름을 한자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상주, 웅주, 전주 이래서 주는 두 글자, 무슨 군, 무슨 현은 세 글자. 이 원칙에 따라서 전부 한자식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지방 이름이, 지명이 중국 것과 같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명들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지명과 중국의 지명이 일치하는 것이 굉장히 많게 된 이유가 바로 이때 지명을 한자식으로 고치면서 중국 지명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고려시대 이야기하면서 중국 지명이 고려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고려가 중국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 때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치했는데 통일신라 말에 지방 호족 세력이 독립을 하면서 지방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방의 독립이기도 하고 중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 행정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당분간 이어지다가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했지만 지방 곳곳에 대한 통제력은 바로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먼저 고려 초라고 해서 대체로 태조 23년, 서기 940년,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했으니까 후삼국 통일하고 4년 뒤에 지방 9년의 이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름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력이 미쳤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지방 이름을 딱 바꿨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야, 왜 우리 이름을 니들 마음대로 바꿔? 나는 이름 안 고칠래. 이러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먹힐 정도의 회복은 됐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도 지방관을 파견하지를 못합니다. 지방관은 가면 그 지방의 토호들, 그 지방의 유력자들과 힘겨루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력자라는 사람들이 그 직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에서 독립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보낸 지방관들의 말을 알아서 듣거나 그러지 않죠. 지방관을 파견하지를 못했답니다. 다만 꼭 지방관을 파견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통치는 못해도 지방 호족들의 양해 아래에서 세금은 거둬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금 거두는 지방관만 파견을 하게 되는데 지방관의 그 이름이 좀 독특해요. 금유, 조장, 또 전운사 이런 관리를 파견합니다. 세금 징수를 위한 임시직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983년에 성종 2년에 최초로 전국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12곳에 파견을 해요. 이거를 아마 교과서에서 열심히 외우셨을 고려의 12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12목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국에 12거점 도시예요. 어디냐면 양주, 광주, 충주, 청주, 공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해주, 황주 12개입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외우실 거라면 외우는 요령이 있습니다. 양광도라는 도 이름을 아세요? 양광도의 양주와 광주, 충청도의 충주와 청주, 공주는 빼고 경상도의 경주는 이때 동경이 되기 때문에 아직 경주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나중에 경주가 되면서 경상도가 나오는 거고요. 전라도의 전주와 나주, 황해도의 황주와 해주. 그렇죠? 이건 암기의 편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의 도 이름이 이 거점 도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식처럼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공주, 진주,
승주, 요 세 개만 더하면 됩니다. 12개 외우는 것보다는 3개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울 테니까요. 자, 이 12개의 목자를 다 붙이는 겁니다. 성종 2년에 양주목, 광주목, 충주목, 청주목 이렇게 붙이고 목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려 최초의 정식 지방관 파견입니다. 이 12개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통치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차 지방 행정 제도를 회복해 나가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12목이 되는 도시의 이름이 확정되는 것이 태조 23년입니다. 양주 같은 경우에는 고려사에 고려초라고만 돼 있고 진주, 나주, 해주는 태조라고만 돼 있지만 아마 한 번에 됐을 것이다. 태조 23년에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을 했다가 성종 14년에 지방제도를 대폭 개편해서 전부 절도사라고 바꿔요. 그래서 양주 좌신책군 절도사, 광주는 광주 봉국군 절도사, 충주는 충주 장화군 절도사, 이래서 목사를 파견하던 12목을 전부 무슨 군 절도사라고 바꾸어서 12명의 절도사를 전국에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공주에는 안절군 절도사라고 하는 게 파견이 됩니다. 김문부가 띄고 간 관직이 그렇다면 뭐겠어요? 공주 안절군 절도사가 되는 거겠죠. 지방제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12개 거점 도시를 먼저 장악한다. 그리고 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을 전부 통치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김은부가 공주에 내려가서 이 사람의 임무는 뭐였을까요? 공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 인근에 지금의 충청남도 일대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 그런 관직으로 내려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공주 하나만도 장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공주 옆에 있는 뭐 부여라든지 아산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이런 데 호족들이 공주에 달랑 와 있는 이 지방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 조금씩 자기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김은부가 대단히 어떤 사람이죠? 부지런하고 검소한, 특히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종 14년에 목사를 절도사로 바꿨을까요? 절도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목사를 절도사로 바꿨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절도사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군사지휘관의 성격이 녹아들어가 있어요. 절도사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고 중국의 당나라에 절도사가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절도사는 대개 지방의 행정장관이고 그 지방 행정장관이 주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 절도사의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은 목사보다는 절도사가 좀 더 군사지휘관의 성격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성종 14년이 거란의 1차 침략이 끝난 다음해입니다. 993년에 거란군이 처음 쳐들어왔고 그 해에 서희와 소손령의 단판으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거란군이 돌아간 다음에 바로 고려가 전국을 군사적인 체제로 재편을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절도사를 파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목사를 절도사로 바꾼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방관의 수도 중요합니다. 전국에 몇 명의 지방관을 파견하느냐 하는 건데 성종 2년 983년에 12곳에 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를 계속 늘려나갑니다. 35년 뒤가 되는 1018년, 현종 9년인데 이때 전국의 지방관 수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4도호부, 8목, 56 지주군사, 28 진장, 20 편령
도호부사가 4명, 목사 8명, 지주군사라고 한 거는 주나 군의 지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56명, 지인의 장이 28명, 현령 20명, 총 116명이 파견이 됩니다. 12명에서 116명으로 확대되는데 35년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1018년은 고려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고려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건국한 지 100년 만에 전국에 116명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9년의 수가 통일신라보다도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통일신라 때 아까 얼핏 지나갔죠. 420개 9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신라보다 면적도 더 넓어졌는데 지방관 수가 더 적어요. 이건 뭐냐면 9년의 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실제로 고려의 9년 수는 약 500개 정도가 됩니다. 500개 9년 가운데 116개, 1018년 단계,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늘어서 한 135개까지 늘어나는데 이 135개 9년에는 지방관을 파견했고 나머지 350개 정도의 9년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이 9년은 어떻게 통치할까요? 지방관을 파견한 그 116개 뒤에 135개가 되는 이 9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지방관을 파견한 이 9년을 주현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요주자, 주현,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이 9년을 속현이라고 하는 거죠. 주현 하나에 속현이 몇 개가 딸려있는 요 덩어리, 요것이 고려의 지방 통치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56지주군사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나 군 가운데 지사라는 지방관이 파견된 것만 센 겁니다. 그게 56개였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언제 한번 고려의 지방 통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자, 다음으로 좀 잠깐 미루기로 하고 지금은 공주 절도사에 집중을 하죠. 김은부가 공주 절도사가 되어서 공주에 나갑니다. 김은부가 개경의 관리로 있었잖아요. 어주사라는 관리로 있다가 공주 절도사가 돼서 파견이 되면 혼자 갈까요? 가족들을 데리고 갈까요? 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12목을 설치하고 3년 뒤에 그러니까 성종 5년에 12목 관원들이 처자를 거느리고 부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3년은 12목 설치하고 목사가 된 사람 자기 혼자 간 거예요. 물론 이제 수하는 있죠. 자기 부하들은 있지만 데리고 그냥 간 겁니다. 가족을 안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는 임기가 짧았다는 얘기예요. 잠깐 다녀오는 정도, 이 정도였다가 처자, 가족을 거느리고 가겠다고 한 것은 임기가 길어졌을 것인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임기가 너무 짧으면 권한을 강화할 수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지금도 누가 자기 그 부서에 상사로 왔는데 저 사람 한 달 있다 갈 거야. 누가 말 듣겠습니까? 임기와 권력은 비례해요. 임기를 늘린 거죠. 다만 늘어난 임기가 몇 년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김은부가 공주 절도사로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우연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1011년 1월 7일 날 왕이, 현종이 거란을 피해 남쪽으로 가다가 공주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현종의 그 피난길, 그 고생하는 피난길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도에서 빨리빨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10년 12월 28일 날 개경을 출발했어요. 12월 30일 날 창화연에 도착합니다. 지금 경기도 양주예요. 여기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향리가 와서 왕께서는 나를 아십니까? 뭐 이랬다는 이게 여기서 있었던 일이고 1011년 1월 1일 날
창화연 근처에 도봉사라고 하는 절로 피신을 했고, 그리고 광주로 옮겨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두 왕후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지체문 이야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스로 두 왕후를 찾아서 광주에서 사흘 동안 머물고 1월 4일 날 광주를 출발하고 5일 날 죽산, 지금의 경기도 안성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1월 6일 날 천안에 갔고 1월 7일 날 공주에 도착을 합니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이 정도면은요,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인 거예요. 자, 1월 7일 날 공주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김은부가 예를 갖추고 교회에서 맞이하며 이르기를 성상께서 어찌하여 산 넘고 물 건너 서류와 눈을 무릅쓰며 이 지경에 이르셨습니까? 1월 7일이잖아요. 물론 음력 1월 7일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양력 한 2월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추울 때입니다. 이 추울 때 쉬지를 못하고 공주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의대와 토산물을 바쳤다. 의대는 옷과 띠, 벨트예요. 옛날 옷은 이 띠가 없으면 못 입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입을 옷을 바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왕이 드디어 옷을 갈아입고 고려사에는 왕수갱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건 드디어. 무슨 얘기냐면 개경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옷을 못 갈아입은 거예요. 옷이 많지도 않았겠지만 옷 갈아입고 이럴 겨를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은 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드라마에서는 하는 걸로 나와요. 목욕할 여유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뭐 드라마는 자유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드라마인데 역사 공부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남겨야 되는 게 또 본분에 충실한 거죠. 그리고 김은부가 바친 토산물들, 이거는 호종관들에게 하사했다. 공주에서 무슨 토산물을 바쳤을까요? 지금 같으면은 정한 밤 이런 거 바쳤을까요? 자, 공주에 와서 현종이 처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 지방 사람이 왕의 행렬을, 어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고려가 건국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났어도 아직 지방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방 사람들은 고려 왕실? 저 사람들 개성 사람이잖아. 저 송악의 호족이잖아. 지금은 왕이라고 뭐 그러고 있지만은 뭐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할아버지는 이 동네 호족이었고 왕실은 저 동네 호족이었고 우리 다 똑같은 거였잖아.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파견된 김은부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중앙의 관리입니다. 관리이기 때문에 그 지방 호족의 후손들과는 다르게 왕을 따뜻하게 영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점에서는 뭔가 고려 초부터 지방에 미리 심어놓은 사람이 이때 그 왕을 안심시켜주는 뭐 이런 그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자, 이래서 김은부가 현종의 눈에 딱 찍히게 된 거죠. 그 옆에 왕이 파산역이라는 데 도착했는데 이 파산역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공주 영역 안에 역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기록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파산역에 도착했는데 영리들이 모두 달아나 버리고, 영리라고 한 건 그 역에서 일하는 향리들입니다. 이건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지방 사람들이에요. 이 지방 사람들은 모두 달아나 버리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달아나 버린 거죠. 어주에 음식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임금이 먹을 음식이 장만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김은부가 또 음식을 올리며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받들었다.
김은부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공주절도사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김은부, 옷도 드리고, 음식도 올리고. 김은부가 원래 공주절도사 되기 전에 뭐였었죠? 어주사. 네. 이 음식하는 여기에는 정말 일가견 있는 사람인데, 이걸로 현종의 그 고달픈 피난길을 단 하루 동안인데 위로를 해줬던 겁니다. 1월 7일 날 공주에 도착을 했고요. 1월 8일은 완주에 있는 장공역이라고 하는데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현종이 공주에 머물렀던 시간은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1박 2일이었을 겁니다. 이 1박 2일의 고마움, 이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의 행렬은 빨리빨리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1월 8일 날 완주의 장공역, 1월 12일 날 인이연을 지나서 정읍의 수다역, 그리고 1월 13일 날 나주에 도착해요. 나주가 처음부터 개경을 출발할 때부터 목적지였습니다. 개경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 나주로 가자. 왜 나주냐면 나주가 고려 태조 왕건의 두 번째 부인의 근거지잖아요. 그리고 고려의 2대 국왕 혜종의 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주를 흔한 말로 어향, 임금의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주에 가면 나주의 지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주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항공진을 보내고 해서 거란과 협상을 벌이죠. 왕이 나주에 도착하기 전에 1월 11일 날 거란군이 철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현종은 나주까지 갔다가 거란군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1월 21일 날 서울을 향해서 다시 나주를 출발합니다. 1월 24일 날 고부, 25일 날 금구, 26일 날 전주에 도착해서 여기서 7일 동안을 머물고 2월 3일 날 전주를 출발해서 2월 4일 날 공주에 도착합니다. 김은부가 있던 거기에 돌아간 길에 다시 간 거예요. 이 공주에서 6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 김은부의 역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고려사 김은부 열전입니다. 거란군이 퇴각하고 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공주에 머물렀다. 그것이 1011년 2월 4일이에요. 이때 김은부가 맞다를 시켜 어의를 지어 올리게 했는데, 어의는 왕이 입는 옷이에요. 옷을 새 옷으로 지어 올린 거예요. 그로 인해 그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여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현종에게는 왕후가 2명이 있었어요. 개경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왕후 2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원정왕후 김씨와 원화왕후 최씨였습니다. 이 2명의 왕후 가운데 제1비 원정왕후 김씨는 이때 임신 중이었어요. 그 몸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해가지고 친정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 친정이 어디냐면 선산이었습니다. 선산이 지금 구미시 선산읍이죠. 선산이 가까우니 돌려보내야겠다, 이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결코 가깝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원정왕후는 그때 선산으로 갔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개경으로 복귀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일단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뒤에 이 원정왕후에 대한 기록에는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는 얘기가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아이가 이름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영아일 때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사실이죠. 아마 이 아이가 제대로 나서 자라지 못했다, 아이를 하나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왕후는 원화왕후 최씨인데 나주까지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해서 나중에 개경에 돌아가요. 자, 이 두 번째 왕후와 동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주에서 세 번째 왕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래서 현종의 왕후가 세 명이 된 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왕후는 원정왕후 김씨, 원화왕후 최씨라고 했지만 사실은 둘 다 성종의 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성이 왕씨였던 거죠. 이렇게 왕씨와 왕씨의 근친혼일 경우에는 왕비의 성을 어머니 것을 따른다. 그래서 원정왕후는 어머니 성을 따라서 김씨, 원화왕후는 어머니 성을 따라서 최씨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왕후가 된 김은부의 딸은 달랐어요. 공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김씨가 됩니다. 원성왕후 김씨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고려 초부터 계속되었던 왕실 근친혼의 전통이 이때 끊어지고 조괴혼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척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가능해요. 김은부가 외척이 된 거죠. 혼인 이야기는 뒤로 잠시 미루기로 하고요. 김은부 얘기를 좀 더 하죠. 이래서 김은부가 왕의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공주절도사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김은부가 형부시랑이 되었다. 형부시랑은 형부의 정사품 관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김은부가 거란의 사신으로 파견된 적이 있어요. 자, 거란과 고려의 전쟁이 끝난 직후에 1011년 11월이니까 1월 달에 전쟁이 끝나고 그해 말이 되는 거죠. 형부시랑 김은부를 거란에 보내 황제의 생신을 축하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러 거란까지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늘 있는 일인데 김은부에게 독특하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게 1012년 3월인데 내원성에 이르렀을 때 이 내원성이 어디냐면 압록강을 경계로 고려와 거란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국경 바로 위에 있는 거란의 영토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거란이 여진을 시켜서 김은부를 억류하게 합니다. 왜 여진을 시켜서 그랬을까요? 거란이 자기들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모양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려 사신이 와서 황제의 생일을 축하했는데 그 뒤통수를 쳐서 억류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은 일을 누굴 시킨다? 여진을 시킨다. 그래서 여진족이 거란의 사주를 받아서 김은부를 억류하게 됐고 여기에서 거의 한 7, 8달을 억류된 상태로 있다가 그해 윤 10월에 거란으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 알면 참 재밌겠는데 도통 모릅니다.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왕의 장인이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이런 고초를 겪었다고 한 거는 아마 김은부에게 하나의 뭘까요? 날개를 달아주는 이런 게 됐겠죠. 그 뒤로부터는 승승장구합니다. 1015년에 지중추원사에 올라요. 중추원의 종이품관직인데 이 종이품 이상관직은 뭐라고 했죠? 재신 추밀이라고 불리면서 국가의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16년에 호부상서가 되는데 이거는 지중추원사로서 겸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1016년에는 상호군이라고 하는 이건 명예직을 받아요. 이거는 무신직인데 이건 아마 명예직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1017년 5월 15일 날 중추원사 호부상서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날개는 달았는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거란에서 돌아온 게 1012년 연말이거든요. 이때부터 1017년 5월까지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는 시간이
5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에 비해서는 더 높이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김은부의 이런 자산이, 정치적인 자산이 누구에게 가느냐면 처가로 갑니다. 자, 이 결혼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딸, 원성왕후가 공주에서 결혼해서 왕후가 됐습니다. 이걸로 그치지를 않았어요. 둘째 딸과 셋째 딸이 개경으로 올라가서 현종의 비가 됩니다. 김은부는 자기의 딸 3명을 왕후로 만드는 기록을 세우게 돼요. 원예왕후는 둘째 딸입니다. 현종의 4번째 왕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딸이 왕후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4번째 왕후가 되었을 겁니다. 이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5번째 왕후가 원용왕후 유씨라는 사람인데 이 5번째 왕후가 결혼한 시기가 나와 있어요. 1013년 5월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가 되겠죠. 1011년 2월부터 1013년 5월 사이에 왕후가 되었을 것이다. 셋째 딸은 현종의 제7비가 됩니다. 7번째 왕후가 되는데요. 역시 언제인지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6번째 왕후가 결혼한 날짜가 나와요. 1022년 8월입니다. 그리고 셋째 딸 원평왕후 김씨인데 이 김은부의 셋째 딸은 1028년 이전에 사망을 합니다. 따라서 결혼한 시기는 1022년 8월부터 1028년 사이가 되죠.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수수께끼를 풀듯이 조합해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 시기를 좁히기도 하고 요새 추리하는 게 유행이라던데 그 추리하는 그 퀴즈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요? 훨씬 더 좀 품위 있는 추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말고요. 자, 이래서 김은부가 세 딸을 왕후로 만드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김은부는 확실한 외척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전쟁 중에 국왕을 보호하는 공을 세웠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란에 파견돼서 억류되는 고초를 겪었고 세 딸을 왕후로 만드는 기록을 세웠고 날개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뭐다? 그 날개를 펴고 올라갈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김은부는 고려 거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이기는 하나 그 혜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전생에 세상을 구하긴 했는데 뭔가 좀 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세 딸을 왕후로 만들었다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첫째 딸, 그러니까 현종의 3번째 왕후가 된 원성왕후 김씨가 아들 둘을 다음 왕으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현종 다음이 현덕정문이에요. 이 현종 다음에 덕정문 세 사람이 전부 현종의 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덕종과 정종이 이 원성왕후 김씨 소생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 4번째 왕후가 되는 원예왕후가 낳은 아들이 그 다음 왕 문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현종 다음에 덕종, 정종, 문종 세 왕을 출생시켜요. 자, 이러면서 이 안산 김씨의 외척으로서의 위세가 굉장히 막강해졌겠죠. 이 얘기도 하고 넘어갈까요? 원성왕후가 낳은 딸이 있습니다. 공주인데 공주를 인평왕후라고 해요. 공주가 왜 왕후가 되죠? 근친혼을 통해서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인평왕후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문종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어머지는 자매 사이인 이 원예왕후의 아들과 원성왕후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이걸로 끝나냐고요? 안 그래요. 원예왕후가 낳은 딸은 효사왕후라고 하는데 이 효사왕후는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면 덕종과 결혼을 합니다. 언니 원성왕후가 낳은 아들과 둘째 원예왕후가 낳은 딸이 결혼을 하는 거죠. 크로스로 두 번의 연이은 혼인을 이 안에서 한 거예요. 고려 왕실의 근친혼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어떻게 근친혼을 하냐, 야만적인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 원래 옛날에는 그랬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현종한테 6번째 왕후, 7번째 왕후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현종은 모두 13명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13명은 태조의 29명에 이은 고려의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13명의 부인 가운데 근친혼, 그러니까 같은 왕실 안에서의 결혼은 단 3건이고요. 나머지 10건은 전부 족외혼입니다. 10건 가운데 3건이 김은부고요. 나머지도 전부 왕실 바깥 사람이에요. 이천 사람 선울, 청주 사람 왕가도, 양주 사람 한인경, 전주 사람 박온기의 딸. 자,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밝혀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왕실 근친혼은 3건에 불과했다. 그래서 현종 때부터 왕실 근친혼이 줄어들면서 국왕의 조계혼이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왕실이 다시 번성하게 돼요. 꼭 모래시계 같습니다. 태조 때 29명과 결혼을 했고 아들이 거의 20명이 넘게 있었거든요. 이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어쩌고 하면서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목종말 현종이 왕이 될 때쯤 되면은 후계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천추태후가 김치향과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를 왕으로 올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좁아진 상태가 현종 때예요. 그러다가 다시 현종 이후로 이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종은 고려의 중흥주가 확실해요. 왕건과 비교될 만한 것도 또 있습니다. 아들 셋을 왕으로 올린 사람. 태조의 아들 셋이 왕이 되잖아요. 혜종, 정종, 광종. 현종의 아들 셋도 왕이 됩니다. 덕종, 정종, 문종. 그 다음에 문종도 아들 셋을 왕위에 올립니다. 이래서 태조, 현종, 문종. 이 세 왕이 고려의 여러 왕 가운데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죠. 현종 때 고려가 중흥되었다.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지만 왕실의 번영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도 확실한 중흥주가 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은부를 만난 거는 상당히 현종한테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현종이 김은부를 만난 거는 당장 피난의 그 위험한 피난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게 가장 커요. 김은부가 아니었으면 과연 나주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해요. 또 한 가지, 김문부 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왕실이 튼튼해지고 현종 왕통이 그 뒤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현종으로서는 김문부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김문부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김문부는 강감찬이나 지채문, 양규, 하공진처럼 목숨 걸고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부가 한 건 뭐죠? 공주 절도사로 나가서 그 역할에 충실했던 거고, 또 잘하는 게 뭐 있죠? 밥을 잘 올리고 식사 준비 잘하고 옷 잘 만들어 드리고 성실하게 그냥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다니 전생에 세상을 구한 사람이죠. 이 세 딸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현종의 중흥기를 만드는데 밑받침이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말씀.
그렇죠. 이 딸 셋이 정말 왕후로서의 역할을 잘한 거고요. 현종에 뒤이어서 덕종, 정종, 문종 이렇게 고려 왕위를 잇는다고 할 때 뭐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고려 왕실에 김문부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 김씨의 피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김문부는 아들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김문부에 대한 기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들에 대한 자료에서 나옵니다. 아들 중에 아주 잘된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경덕국사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출가해서 왕사까지 오릅니다. 왕사면 고려의 그 승직, 승려의 관직 가운데에서는 국사 다음 관직이 되는데 여기까지 올랐고 입적, 세상을 떠난 다음에 경덕국사라고 하는 시호를 받는 사람인데 그 묘지가 남아있어요. 이 스님의 묘지는 그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간단한데 여길 보면 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김문부의 첫째 아들이죠. 김충찬이라는 이름이고 관직이 중추원사 병부상서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관직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는 중추원사 호부상서였잖아요. 아버지의 관직만큼 딱 오른 것이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스님이 되어서 전혀 다른 길을 갔는데 그 계에서는 불교계에서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족 관계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사람은 누구냐면 처부, 장인이에요. 이 장인의 이름은 이허겸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본관은 인주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주는 지금 인천입니다. 인천이고 이허겸이 살아있을 때의 명칭은 소성현이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경원군이라고도 불린 적이 있어서 소성이 씨, 인주이 씨, 경원이 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부 같은 겁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인천 토성을 찾아보면 이씨, 공씨, 하씨, 채씨, 전씨, 문씨 이렇게 있어서 인천의 토성으로도 분명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집안에서 아주 유명해지는 사람은 이자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허겸의 손자입니다. 고려사에 이자연 열전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연은 인주인이다. 본관이 인주다. 이 말이죠. 그의 선조는 신라의 대관이다. 신라에서 높은 관직을 지냈다는 거죠. 사신으로 당나라에 갔는데 천자가 그를 가상히 여겨 이시성을 하사했다. 이시성은 당나라 황실의 성이에요. 당나라 황실의 성을 신라에서 온 사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신라로 돌아온 거죠. 신라로 돌아온 이 선조의 자손들이 소성현으로, 그러니까 지금 인천으로 이주해 살았는데 그곳이 바로 인주이다. 이런 기록이 있고, 이허겸이라는 사람은, 이허겸은 누구냐면 이자연 열전이니까 이자연의 할아버지예요. 이허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성백으로 봉해졌으며 고려에도 작위가 있습니다. 왜 우리 서양에 공후 백자 남작 있잖아요. 공작, 후작, 남작 뭐 이런 것처럼 작위라는 게 있어서 무슨 공, 무슨 후, 무슨 백 요 세 등급의 작위가 있는데 그 세 등급 작위 가운데 맨 아래 작위가 백인데 자기 본관지 이름을 붙여서 소성백 이렇게 한 거예요. 이허겸이 소성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자연 열전에도 나오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려사 열전의 원성태후에 대한 기록에도 나옵니다. 거길 보면 현종 15년에 원성태후의 외조부였기 때문에 소성백에 봉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주이 씨의 능력으로 소성백이 된 게 아니고 안산 김씨의 힘으로 소성백이 된 거죠. 이러면서 인주이 씨가 뜨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어쨌거나 이 소성백으로 봉해진 이 허겸이 상서우복야 이 하늘 낳았고
이한이 이자연과 이자상을 낳았다 해서 이자연의 조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라의 대관이었던 선조가 당나라에 가서 이씨성을 받아왔고 그 뒤 언젠가 인주에 살게 되면서 인주이 씨가 되었고 할아버지 이허겸이 외손녀 덕분에 소성백이 되었고 그 아들은 이한이고 그 아들은 이자연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허겸, 이한, 이자연 이런 계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보에서 언뜻 떠오르는 뭔가 그 지난번 방송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족보 2편에서 전주희 씨가 왕이 된 다음에 조선 왕실의 선조가 조선 건국 이전에는 광희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선 건국 이후에 광희 앞에 3대를 추가했다는 설명 기억 안 나세요? 이 3대가 이한, 이자연, 이천상입니다. 앞에 이한과 이자연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 건국 이후에 왕실의 계보를 새로 만들면서 인주이 씨의 이한, 이자연이 거기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 정도입니다. 근거는 없지만. 자, 어쨌거나 이래서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자연은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고요. 관직은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다 올라간 사람입니다. 고려시대에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이자연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게다가 문종에게 딸 셋을 왕후로 다 들여보냅니다. 문종의 왕후 가운데 세 사람이 이자연의 딸이에요. 첫째 딸 인예왕후, 둘째 딸 인경현비, 셋째 딸 인절현비입니다. 김은부가 세 딸을 현종에게 드린 것처럼 이자연은 세 딸을 문종에게 드려요. 그런데 인예왕후, 이 첫째 왕후죠. 인예왕후는 정말 엄청납니다. 자녀를 무려 10남 2녀를 두었어요. 아들이 10명, 딸이 2명입니다. 아들 10명 중에 3사람이 다음 왕이 돼요. 순종, 선종, 숙종. 이 3왕의 외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자연이. 유명한 대각국사 의천도 바로 이 인예왕후의 아들이에요. 인경현비가 또 아들 셋을 두어요. 그래서 이 세 딸한테서 낳은 왕실 자녀가 모두 13남 2녀가 됩니다. 고려 왕실에서 이 집안의 그 위상이 어떻겠습니까? 이 바람에 오히려 안산 김씨의 그 기억이 잊혀지게 돼요. 안산 김씨의 외척으로서의 영광이 그 뒤로 계속되지 않고 인주이 씨로 대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인주이 씨의 이 위상이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지만 그 이자겸은 바로 이 이자연의 손자예요. 이자연으로부터 이자겸까지 3대에 걸쳐서 고려 최대의 가문으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안산 김씨 김은부의 공주 절도사 시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주이 씨에 대해서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공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공수는 지금까지 나온 이허겸의 현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허겸을 증조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묘지명이 있는데 그 묘지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공수의 성은 이씨이고 선조는 신주입니다. 이 신주는 황해도 신천군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주에 살던 사람인데
이공수가 살았던 시기가 대체로 1100년 그 전후거든요. 이때부터 13세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대체로 통일신라 시대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병마사 대광의 관직에 있었던 기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성의 관리로 나와서, 소성의 지방관으로 나와서 가를 이루었다. 이 소성이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3세조 기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천의 지방관으로 나와서 여기 눌러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천에 살기 시작했다. 소성은 뒤에 인주로 고쳤다. 그래서 인주이 씨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아까 이자연 열전에 나왔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선조가 당나라에 가서 이시성을 받아왔고, 그리고 언젠가 자손들이 소성현으로 이주해서 살았는데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공수 묘주병에서는 그게 기평이라는 사람이 소성의 관리가 돼 나갔다는 걸로 구체화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선조 중에 누군가가 당나라에 들어가서 이시성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제 신주에 살고 있었는데, 기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성의 지방관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거기 그냥 눌러 앉았고, 이래서 소성이 씨, 인주 씨가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걸 믿을까요? 말까요?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선 신라 사신이 중국 당나라에 가서 황실의 성을 받아왔다? 이거 믿을까? 하는 겁니다. 교차 검증이 되질 않아요. 이 정도의 사실이라면 중국 측 기록에 나와야 됩니다. 황제가 자기 성을 신라 사신에게 줬다라는 정도라면 여기에서 받아왔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집안에서만 오가던 이야기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걸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킨 기평이라는 사람이 병마사 대광으로 있다가 소성의 지방관으로 나가서 이 이야기에서 병마사, 대광 이런 관직 이름이 나오는데, 이 관직은 신라에는 없던 관직입니다. 고려에는 있는 관직이에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고려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집안에서만 전래되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살이 붙습니다. 역시 이씨 가록이라고 하는 정말 이 이씨 집안의 기록이에요. 여길 보면 가락국 수로왕의 후예인 허기가 이제 가야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허기인데 가락국 수로왕의 후예, 김씨의 후예라고 하느냐고요?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허기가 신라 경덕왕 때 아찬으로 당나라에 갔다가 알록산의 난을 만나 현종을 촉당까지 수행하여 황성인 이씨를 하사받고 소성백에 봉해졌다. 자, 이건 지금까지 근거 없이 오가던 이야기를 하나로 뭉쳐서 좀 더 그럴듯하게 꾸며 놓은 거죠. 허기가 수로왕의 후예일 수가 있을까? 허기가 경덕왕 때 아찬이 될 수 있을까? 알록산의 난 때 현종을 촉당까지 수행한 사람 중에 신라 사람이 있었나? 그렇다고 해서 황실의 성인 이씨를 하사했다는 게 말이 되나?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를 하사받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원래 성씨인 허 앞에 이자를 붙여서 나는 지금부터 이허씨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기가 이허기가 된 거예요. 이허겸까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이허겸은 성이 이허고 이름이 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이한부터 허를 버리고 이만 성으로 쓰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믿기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허기가 어떻게 해서 가락국 수로왕의 후예가 됐나는 것은 그 다음에 인천이씨 족보의 서문에 나옵니다. 가락국 김수로왕과 왕후 허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 중 일부가 허씨를 칭했는데,
인천이 씨가 여기에서 기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전설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전설 어떤 거냐면 김수로 왕과 허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10명 태어났는데 이 중에 8명은 김씨로 하고 2명은 허씨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해허씨라는 게 생겼다는 전설입니다. 김해 김씨, 김해허씨는 그래서 성은 다르지만 본관은 같다. 이성동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김해허씨의 후손 가운데 허기가 이시성을 받아서 인주 이씨가 되었다. 이래서 김해김씨, 김해허씨, 인주 이씨. 이 세 성씨가 동성동본 결혼하지 않을 때 그때 결혼을 안 했어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냐고요? 없습니다. 전부 조선시대 들어와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런 것도 더 덧붙습니다. 김씨성을 가졌던 김수로 왕의 아들 8명 가운데 한 사람은 왕통을 잇고 나머지 7명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승려가 됐고 성부를 했다라는 이런 전설이 하동의 칠불사 전설로 남아있죠. 역사와 전설은 다른 겁니다. 그 전설은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조선시대에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고려시대부터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허씨가 당나라에 가서 이씨가 되어 돌아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 집안에서는 믿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역사와 전설은 다른 겁니다. 자, 어떠세요? 김은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자기 일을 성실히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공주 절도사로 자기 혼자 내려가서 그 지방의 호족들을 다독거려서 중앙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국왕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전쟁 중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권세를 부릴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본래 권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내 딸 셋이 왕후가 되었는데 왕이 나를 이렇게 신임하는데 내가 내 재산을 늘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겸손을 꼭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였습니다.